안녕하세요. 저 방금 받은 임재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말투랑 제 말투랑 비슷하죠? 그죠? 예, 저도 고향이 경북은 아니고 경남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자랐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대부분 다 뭐 영남 출신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는데, 이렇게 또 역사 전통을 자랑하는 계명대에서 이렇게 특강을 하게 된 것을 큰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2009년부터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특강을 해본 적이 몇 번 안 돼요. 이렇게 말을 좀 잘하고 재밌게 해야 특강을 하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이번이 몇 번째 특강이냐 세보니까 이게 4번째 외부 특강이더라고요. 정말 조금 하셨네요. 예. 그 존경하는 우리 김명수 교수님께서 부탁을 하셔서 이렇게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그 북한에 대해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북한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습니까? 비대칭. 굉장히 좀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핵무기, 그죠? 그 다음에 뭐 장거리 미사일 실험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생각나는 게 뭐 있습니까? 연평도 포격. 연평도 포격. 예. 그리고 또 그런 생각 나지 않습니까? 뚱뚱한 사람이 화면에 나와가지고 막 손가락질하는 그런 모습. 그죠? 북한의 지도자들. 그죠? 그리고 이제 평양에 가면 큰 동상이 있잖아요. 동상이 2개 서 있는데 사람들이 가가지고 거기에 꽃도 헌화하고. 그죠? 그런 모습이 이제 북한의 한 단면을 나타내는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북한을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 하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북한 정치사를 이렇게 이제 조명을 하는데 사람들을 좀 초점을 맞추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제목이 드러내듯이 오늘 주제가 이제 북한 권력과 엘리트 변동인데, 요게 제가 작년에 쓴 책입니다. 책을 좀 우리말로 좀 요약해서 해주는 것도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보고 뭐 책을 사라는 건 아니고 그 영어로 쓰여있기 때문에, 영어로 쓰여있기 때문에 또 읽기도 좀 어렵고, 어쨌든 제목이 파워 앤드 엘리트 인 노스 코리아입니다. 그 부제가 백두 앤 간부고, 그 북한에서는 정치 권력을 상징하는 아주 대표적인 상징물이 백두산입니다. 백두산. 그리고 북한에는 그리고 또 엘리트라는 말을 안 써요. 엘리트는 말을 쓰지 않고 간부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간부는 그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깐부랑은 좀 다른 의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간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백두는 파워를 말하는 거고 간부는 엘리트를 말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북한 정치사를 좀 권력과 엘리트 이 2가지 변수에 초점을 맞춰서 좀 쫙 한번 1시간 15분 아니면 20분에 좀 요약하는 좀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북한 정치사를 권력을 중심으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그럼 권력이 어떻게 변해왔는가, 요걸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가 이제 해방되자마자 동시에 분단이 됐잖아요. 그죠? 분단이 됐는데, 이제 북한은 소련군이 진주했고 남한은 미군이 진주했죠. 그죠? 미군이 진주하면서 남한은 이제 말 그대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이렇게 발전해 오고 있는 상황이고, 북한은 반대로 이제 소련군이 진주하면서 소련은 사회주의 국가였거든요.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러시아죠. 러시아. 1991년도
이제 소련이 붕괴하면서 이제 러시아로 바뀌어서 러시아가 지금 군의주의 국가긴 하지만 그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회주의 국가였거든요. 이전에는.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의 군대가 진주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주의 국가로 바뀝니다. 북한이. 그래서 소련군이 언제부터 진주했냐고 하면 1945년 8월 하순쯤에 북한이 진주해서 1948년 12월 정도 되면 이제 철수를 합니다. 그때 이제 소련군이 진주하면서 북한의 권력 방향을 확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좀 유리한 방향으로 권력을 이렇게 새롭게 구조화해냅니다. 그 구조화된 게 이제 북한 지도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렇게 이제 이어지게 된 계기죠. 그래서 북한의 권력이 구조화된 걸 알려면 소련군 진주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그 강의 편의상 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뒤에 호칭을 붙이지 않고 그냥 이름으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소련군이 진주하면서 북한의 권력 구조를 확 정립을 시켜놨거든요. 어떻게 정립시켜놨냐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공산주의자들이 유리하게 권력을 잡을 수 있게 만들어놨죠. 자, 그러다가 이제 공산주의 체제의 특징이 뭐냐고 하면 당이 하나의 그 공산주의 정당이 국가를 통치하는 체제거든요. 이런 체제를 당국가 체제라고 합니다. 당국가 체제.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노동당이 집권당이 돼서 조선노동당이 국가 전체를 통치를 하는 거죠. 어떻게 통치를 하냐고 하면 예를 들자면 북한에도 장관이 있거든요. 장관이 있고 뭐 정부의 국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당원이에요. 조선노동당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북한 지도자가 김정은이잖아요. 김정은이 어떻게 통치하냐고 하면 당을 통치를 하면 자연스럽게 국가도 통치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를 들자면 뭐 국방부 장관이다. 그러면 나도 당원이거든요. 그럼 나는 당 조직에서 들어가서 생활을 해요. 당 생활을. 그럼 내가 당 조직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게 되면 누구 눈치를 봅니까? 당 비서의 눈치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당 비서는 장관도 아닌데 굉장히 끝발이 있어요. 왜냐하면 당이 국가를 통치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련군이 진주하면서 이제 당국가 체제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딱 정해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조선노동당이 그 국가를 통치하는 그런 상황이 되죠. 자, 그런데 그 과도적 권력기라고 썼는데 왜 과도적 권력기라는 말을 쓰냐고 하면 조선노동당이 있는데 이 조선노동당에 여러 가지 계파가 존재합니다. 4개의 계파. 그러니까 4개의 계파가 권력을 이렇게 공유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을 과두제라고 합니다. 과두제. 그래서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어떤 계파들이 존재했느냐 그런 건 이제 좀 이따가 보기로 하고, 어쨌든 이 과두적인 권력이 40년대 말부터 50년대 중반까지 이제 4개의 계파가 막 권력 다툼을 하죠. 권력 다툼을 하다가 결국에는 한 개의 계파가 승리합니다. 그 계파 지도자가 김일성이에요. 그러면서 권력 경쟁에 승리하면서 1인 권력기를 수립합니다. 권력이 이제 김일성 중심으로 이렇게 쫙 권력이 응집된다는 거예요. 응집되고 응집됐지만 아직까지는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지 못했던 시대. 그래서 이제 제한적 1인 권력기라고 했고, 이 시기는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말까지 계속됩니다. 말까지 계속되고, 이걸로 하는 게 더 낫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절대적인 1인 권력기가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이어집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세습 권력으로 바꿨는데 권력의 성격이 바뀝니다. 이때부터 1960년대 말까지 지금까지는 기본적으로는 1인 권력기예요. 1인 권력기인데, 근데 권력 승계가 이제 아들로 가는 거예요. 아들로. 그러면서 이전에는
그 권력의 성격 자체가 그냥 1인 독재 체제 요거였는데 이제 아들로 가니까 권력 성격이 이제 바뀐다는 거죠. 그게 이제 권력의 세습 성격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그 시기도 그에 따라 권력 성격이 바뀌면서 이렇게 구분을 해냈어요. 이거는 권력 세습 1기가 197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 요거는 이제 김정일이 후계자가 된 시기가 1974년도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김일성이 죽을 때까지 요때가 권력 세습 1기라고 규정을 했고, 권력 세습기 2기는 김정일 정권 시기. 그러니까 김일성이 1994년도에 사망하거든요. 그래서 9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 김정일이 2011년 12월에 사망합니다. 그때까지 권력 세습 2기. 그 다음에 이제 권력 세습 3기는 김정은 정권 시기. 김정은의 아들인 거잖아요. 김정일의 아들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권력 성격이 세습적인 성격으로 바뀝니다. 자, 요렇게 권력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그 과정에 그럼 엘리트는 어떻게 바뀌느냐? 요런 게 이제 주요 관심사인 거죠. 제가 이제 연구했던 건. 근데 권력 엘리트 설명에 있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권력 엘리트 변동을 제가 4세대까지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출생과 성장 시기를 기준으로 나눠놨어요. 자, 특히 첫 번째 1세대 엘리트. 자, 1세대 엘리트는 1920년대 중반 전에 출생한 사람. 대부분 다 1세대 엘리트는 공산주의 혁명가였고, 조선이나 중국, 소련에서 혁명활동했던 사람들. 자, 그래서 이제 지역적인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김일성 같은 경우는 중국 공산당 소속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만주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중국적인 사고가 상당히 좀 강하죠. 그런 반면에 소련에서 온 사람들도 있거든요. 1세대 혁명가들 중에. 그런 사람들은 이제 소련적인 마인드가 상당히 강하죠. 그래서 지역적인 다양성이 존재하고, 이런 지역적인 다양성의 기준으로 파벌이 존재했습니다. 파벌이 존재했고, 이 파벌들이 이제 1960년대까지 이제 권력 투쟁을 이렇게 한 거죠. 했고, 그 다음에 이 1세대는 굉장히 좀 강한 이데올로기 지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북한 정권 당, 그러니까 조선노동당 건설에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1세대 엘리트들은 개인별 교육 수준의 차이가 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대학교도 졸업을 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초등학교 문턱도 못 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공산주의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1세대죠. 그래서 1세대 엘리트들은 그 학력 수준이 상당히 좀 다양합니다. 근데 주류는 누가 되냐? 김일성과 항일 게릴라 출신들. 자, 이건 좀 이따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1세대까지 강하게 이제 권력 투쟁을 하죠. 결국에는 이제 승리한 사람은 요 김일성과 항일 게릴라 출신들이 승리합니다. 자, 2세대 엘리트. 자, 2세대 엘리트들은 1920년대 중반부터 1940년대 중반까지 출생한 사람. 자, 이 사람들은 성장할 때 많은 격변기를 겪습니다. 해방, 1945년도에 해방되고, 한국전쟁, 1950년에 한국전쟁 되고, 그 다음에 50년대 중반 후반부터 북한이 사회주의 경제를 많이 건설을 하거든요. 그 건설을 겪으면서 이렇게 성장한 사람들이죠. 자, 1세대에 비해서 교육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사회주의 건설을 하면서 교육을 이제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시켜줬기 때문이죠. 그리고 상당수가 소련과 동구권 국가들에 가서 유학을 합니다. 유학을 뭐 예를 들어서 대학교, 대학원 이런 걸 이제 소련이나 동구권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북한으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이제 당이나 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죠. 자, 주류는 항일 게릴라 자손들, 말지선 자손들, 아니면 항일 활동가, 그러니까 일제치하 때 항일 활동가였던 사람들 후손, 아니면 공산주의 활동했던 사람들 후손, 아니면
한국 전쟁 희생자 자손들, 이런 사람들이 2세대 엘리트의 주류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김일성에 상당히 충성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이제 1세대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이념적이고, 그리고 북한이 주체사상을 1950년대 중반부터 이렇게 발전시켜 왔거든요. 그래서 주체사상의 영향을 상당히 강하게 받았던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랐을 때 사회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50년대, 60년대는 북한 사회주의가 상당히 발전했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랐을 때 소위 말해서 이렇게 발전했던 사회주의 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사회주의에 대한 그 이념이 상당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강한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김정일 정권의 주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뭐 김정일 정권, 김정일 시대를 공부하면서 그 엘리트들 이렇게 보면 대다수가 2세대 엘리트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3세대 엘리트들은 1940년대 말부터 70년대 초까지 출생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도 2세대 엘리트와 유사하게 북한 사회주의 체제에서 굉장히 좀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고, 일부가 소련과 동구권 공산국가들에게서 공부를 하고 중국에 유학한 사람들도 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는. 그리고 2세대와 유사하게 주체사상의 영향을 좀 강하게 받고, 3세대 엘리트들은 김일성, 김정일에게 매우 충성했고, 현재 김정은 정권의 주류가 이 3세대 엘리트들이에요. 여러분들이 TV 화면에서 김정은이 이렇게 막 갈 때 나이 든 사람들이 막 따라가는 것을 그 TV에서 봤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3세대 엘리트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충성도가 높죠. 굉장히 충성도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4세대 엘리트. 4세대 엘리트들은 197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출생했던 사람들. 자, 청소년기에 이 사람들은 그 2세대, 3세대 엘리트들이랑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자라날 때. 여러분들 들어봤죠? 그 북한에서 식량난 겪었고, 그죠? 사람들 많이 굶어 죽었다는 것. 그때 겪었던 사람들이 이 4세대 엘리트예요. 그래서 이 4세대 엘리트들은 김일성 죽어서 충격도 받은 사람들.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서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배고픔을 좀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 4세대 엘리트들은 이전 세대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덜 이념적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가 막 잘 될 때 자기가 자라났으면 사회주의에 대한 좀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자랄 때 북한 사회주의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 세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는 실용적이죠. 덜 이념적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사람들은 김정은 정권의 중간 간부급 엘리트로 주로 일하고 있고, 고위급 엘리트는 몇 명 안 돼요. 김정은, 김여정. 그러니까 김여정은 이제 김정은의 여동생이죠. 그죠? 이 사람들이 이제 4세대 엘리트들입니다. 이 김정은, 김여정이 이제 고위직에 등용될 수 있었던 건 딴 이유는 아니죠. 김정일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그래서 4세대 엘리트들은 그때 잘 드러나지 않아요. TV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로 TV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이 3세대 엘리트들. 자, 권력 구분, 그 다음에 엘리트 변동, 이 두 가지 변수를 놓고 이제 북한 정치사를 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기, 1945년부터 48년도까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북한 권력이 구조화된 시기입니다. 소련군이 진주하면서 이제 북한 권력을 구조화시켰죠. 여러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 장교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 두 사람입니다. 이반 치스티아코프, 그 다음에 테렌티 슈티코프. 이 두 사람이 제일 대표적이고, 북한이 진주한 소련군은 그 연해주에 있는 25군이 진주합니다. 25군 사령관이 치스티아코프 장군이고, 이 테렌티 슈티코프는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소련 그 연해주의 군사위원회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연해주를 관할하는 군부대가 있거든요. 군부대에 군사위원회가라는 조직이 있는데 이 군사위원회의 위원입니다. 군사위원회 위원인데 이 사람은 예를 들면 군사위원회 내에 여러 명의 위원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김일성을 실질적으로 선택했다라고 봐도 과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슈티코프는 스탈린의 척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간접적으로 스탈린이랑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슈티코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치스티아코프고 이 사람이 김일성을 선택했다라고 해도 과장은 아니고 이 사람이 북한에 있을 때는 이 사람이 거의 좌지우지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건 제가 그냥 과장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요 당시에 북한이 진주했던 소련군 장교 정언이에요. 장교 정언에 의하면 이 슈티코프가 대부분의 그런 북한의 정치적인 문제를 결정했다라고 알려집니다. 그리고 이 슈티코프가 이제 모스크바에 보고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중심으로 북한 정치가 돌아갔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고, 이 치스티아코프는 정치에 개입은 하지 않았고 그냥 25군 소련군의 그런 사령관으로 주로 군사적인 문제를 다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슈티코프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데 그 뒤에서 대부분의 그런 북한 정치 현안들을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고 그리고 김일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다 권력판을 좀 짤 수 있도록 뒤에서 이렇게 조정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북한 권력 구조화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북한 권력 엘리트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엘리트는 크게 네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대부분 다 이제 공산주의자인데, 물론 해방 이후에 민족주의자도 있었습니다. 민족주의자 있었는데 민족주의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분이 조만식 선생입니다. 조만식 선생은 굉장히 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고, 소위 말해서 북한을 대표했던 정치인 하면 딱 조만식 선생이거든요. 그런데 조만식 선생, 소련군이 진주하게 되면서 조만식 선생의 활동 영역은 굉장히 제약을 받게 되죠. 제약을 받게 되고 소련군은 공산주의자 중심으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게 판을 짜줍니다. 판을 짜주고 그 판에서 놀 수 있게 만들었는데 그 판에 놀았던 사람들이 누구냐고 하면 요 네 가지 계파입니다. 이 네 가지 계파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국내계, 소련계, 연안계, 게릴라계 아니면 게릴라계는 만주계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명칭을 붙인 거는 공산주의 활동을 어디서 했냐에 따라 이렇게 명칭을 붙입니다. 국내계 같은 경우는 일제치하 때 공산주의를 조선 내에서 했던 사람들, 그래서 국내계라고 이렇게 하죠. 이 사람들이 한국 공산주의 운동의 주류입니다. 공산주의 운동의 주류고, 이 사람들은 1945년 해방 직후에 서울에서 조선공산당을 재건을 하죠. 이 재건이라는 말이 붙은 이유가 한국 공산당은 1925년도에 만들어집니다. 일제치하 때 만들어졌다가 3년만 존재해요. 3년만 존재하고 일본의 그런 탄압에 의해서 완전히 붕괴를 하죠. 그래서 해방 이후에 다시 재건합니다. 그래서 조선공산당 재건이라는 말을 쓰고, 이 국내계의 지도자는 박헌영이라는 사람이에요. 박헌영은 제가 좀 이따가 여러분한테 사진을 좀 보여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요한 그 공산주의 계파가 소련계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그 소련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일제치하 때. 근데 소련군이 북한을 점령하면서 이제 북한으로 동원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소련군이 진주할 때 북한의 노동당, 정부 이런 걸 만들어 나갈 때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연안계.
연안계는 연안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아, 만주 아니고 만주 밑에 그 중국 화북 지역, 중국 화북 지역에 있습니다. 만주 밑에. 연안이 중요한 이유가 연안은 1930년대 중반부터 중국 공산당의 가장 중요한 거점이 되죠. 예, 여러분 마오쩌둥은 들어봤나요? 마오쩌둥이 살고 생활했던 그 지역이 연안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1930년대 중반부터 중국 연안 지역이 중국 공산주의 중심 지역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한국 공산주의자들도 자연히 연안으로 몰려들게 됩니다. 1930년대 중반부터. 그래서 이제 활동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해방 이후에 북한으로 와서 공산주의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독자적인 정당을 만들어요. 그 정당 이름이 신민당, 당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게릴라계는 만주계라고도 합니다. 이 만주계는 그 만주에서 항일 빨치산을 활동했던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근데 요 빨치산에 활동했던 사람들은 독자적으로 한 건 아니고 중국 공산당 휘하에서 빨치산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게릴라계든 대부분 다 중국 공산당 당원이었어요. 당원이었고. 근데 연안계하고 그 게릴라계는 그 두 계파 다 중국 공산당 당원이었어요. 다 당원이었는데 어디서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 성향이 달라집니다. 성향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이 게릴라계는 1940년대 초반이 되면 그 일본군의 탄압에 의해서 대부분 다 게릴라 활동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련으로 피신합니다. 소련으로 피신하고 해방 이후에 소련군하고 같이 이제 북한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요 게릴라파는 소련군과 함께 그 1940년대 초반부터 소련군과 함께 생활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소련군이 잘 알겠죠. 그죠? 소련군이 잘 압니다. 김일성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슈티코프가 1940년대 초반부터 김일성이랑 친하게 지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련군이 진주할 때 그럼 누굴 중심으로 북한의 권력을 구조를 만들 것인가, 판을 짤 것인가, 이 사람이 고민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일성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뭐 국내계, 뭐 연안계 이런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근데 김일성은 잘 알거든요. 그래서 딱 보니까 말도 잘 듣고 능력도 있고 게릴라 활동도 싸움도 잘하고 이러니까 야, 너가 제일 낫구나 해가지고 이제 김일성은 계속 밀어주는 거죠. 45년부터 48년까지. 그러면서 이제 김일성이 중심으로 이제 권력판이 짜집니다. 자, 요 사람이 이제 박헌영이라는 사람이에요. 요 사람이 소위 말해서 한국 공산주의 운동의 주류의 지도자였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박헌영의 그 정치적 기반은 남한에 있었어요. 남한에 있었고 반면에 분단이 됐잖아요. 그죠? 분단이 되면서 정치적인 영향력이 좀 약화됐죠. 그렇게 되면서 김일성하고 경쟁하다가 결국에는 김일성한테 지죠. 김일성한테 지고 이 박헌영이 그 한국 공산주의 운동의 주류임에도 불구하고 소련군이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왜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만일에 권력자다. 후계자를 이제 선정해야 된다. 후계자 선정의 기준이 뭘까요? 자기의 노선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사람. 그렇지. 충성도. 신뢰할 만한 사람. 그죠? 그런데 박헌영은 이 사람이 잘 모르는 사람이지. 잘 모르고. 그 대신에 김일성은 몇 년 동안 생활해 봤거든요. 그래서 김일성이 말도 잘 듣고 능력도 있고
아, 얘가 더 나을 것 같다라고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박헌영은 그 당시 그 일제시대 때 한국 공산주의 운동의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못 받습니다. 스탈린이 보기에도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그죠? 자기가 예를 들어 죽고 나서도 자기 노선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선택하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요 슈티커프가 이야기를 잘 하니까 스탈린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야, 슈티커프 네가 잘 아니까 그럼 네가 선택해봐 이랬겠죠. 그러니까 슈티커프는 김일성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박헌영은 아쉽게도 이렇게 권력자로 선택을 받지 못합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구냐고 하면 허가이라는 사람이에요. 허가이. 허가이는 소련계 출신입니다. 소련계. 여기. 소련계 출신이고, 이 사람은 본래 어디서 태어나서 자랐냐고 하면 그 연해주에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연해주에서 태어나서 자랐다가 1937년, 8년경에 우즈베키스탄으로 강제 이주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즈베키스탄에 고려인이 많이 사는 것 아시죠? 그죠? 그거는 연해주에 있던 사람들이 다 강제 이주했어요. 1937년, 8년 사이에. 왜 강제 이주했냐고 하면 그 스탈린이 보기에 한국인들이 일본인들 스파이 활동을 할 것에 대한 굉장히 큰 두려움 이런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1930년대 중반쯤에 일본이 이렇게 연해주 쪽으로 이렇게 진공할 무력을 했거든요. 그 스탈린이. 그러다 보니까 일본군이 그 연해주로 이렇게 진공할 우려도 있는데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죠? 소련 사람의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연해주에 있는 사람들을 다 강제로 중앙아시아로 이주시킵니다. 주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요 지역. 그래서 우즈베키스탄하고 카자흐스탄에 한국인이 많이 사는 이유가 그거예요. 연해주에 있던 사람이 강제로 이주됐기 때문에. 이 허가이라는 사람도 강제로 이주합니다. 연해주에 있다가 우즈베키스탄으로. 근데 소련군이 진주하면서 북한이 진주했는데 이 진주했는데 소련군을 도울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소련군이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에 있는 한국인들을 강제 징집합니다. 평양으로. 그렇게 강제 진입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허가이라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소련계가 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에 살고 있다가 소련군이 진주하면서 뜬금없이 북한으로 이렇게 강제 이주했던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북한의 그 노동당이나 정부 수립한 데 큰 기여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계파는 뭐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뭐 정부에서 일해본 경험도 없고 유일하게 이 소련계만 당이나 정부 이런 쪽에서 경험해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허가이는 어떻게 보면 조선노동당 창건의 아버지입니다. 당 창건을 굉장히 주도했던 사람이에요. 1945년부터 48년까지. 근데 김일성은 당 창건을 그렇게 깊이 있게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김일성은 그 당시에 수상으로서 내각에 굉장히 일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 창건에는 그렇게 깊숙하게 참여를 하지 못하고 이 허가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도 이제 1951년에 숙청이 되죠. 숙청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주의 권력 과도기로 두 번째 시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과도기라고 썼던 건 요 네 가지 계파가 권력 투쟁을 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요 시기가 이제 1940년대 말부터 50년대 중반까지 계속되고 주로 권력 투쟁은 조선 노동당 내에서 이제 일어납니다. 조선당 내에서 일어나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내계, 소련계, 연안계, 게릴라가가 이제 헤게모니 경쟁을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권력 투쟁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숙청이 시작되는 시기가 또 요 시기입니다. 처음 숙청의 대상이 된 게 이제 국내파가 숙청이 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박헌영 계열이 숙청의 대상이 됐다는 거죠.
숙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53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됩니다. 자, 그 김일성이 경찰을 동원하면서 이 국내파들을 하나씩 하나씩 잡아들입니다. 1953년 초부터. 명분은 세 가지 명분이었어요. 미군의 첩자였다. 그 다음에 남한 내 공산주의 및 민주주의 세력을 파괴하는 데 기여를 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김일성 정권 전복, 그냥 쿠데타를 기도했다라는 주장입니다. 근데 뭐 사실이었냐? 그럼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북한의 주장이기 때문에. 단지 그 우리 한국에 있는 몇몇 학자들 중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고 하면 그 국내파 중에 일부는 몇 명이 미군의 첩자였을 수는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학자들은 있습니다. 그런 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세 가지가 뭐 다 해당이 되느냐 그런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제 역사가들이 연구를 해서 좀 해결해야 될 과제고, 단지 그 우리가 지금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의 내부에 있는 자료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좀 연구가 참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통일이 되고 북한의 내부 자료가 좀 실질적인 자료가 있으면 조금 더 우리가 실질적인 연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국내파가 숙청됐다는 것은 이런 의의가 있습니다. 자, 한국 공산주의 운동의 주류가 제거됐다는 거예요. 북한 내에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큰 의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한국 전쟁은 결국에는 김일성하고 박헌영이 주도를 했거든요. 박헌영이 주도를 했는데 한국 전쟁이 실패했잖아요. 왜냐하면 전쟁을 통해서 통일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통일을 못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그 국내파가 숙청될 요 시기에 한국 전쟁이 거의 끝나가는 시기였어요. 끝나가는 시기면 어떤 이슈가 돼도 될 것 같아요? 한국 전쟁 실패 책임을 누구한테 돌릴 거예요? 김일성이 자기가 주도를 했는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이거 책임을 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숙청하면서 국내파에게 한국 전쟁 실패 책임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박헌영이 한국 전쟁 실패 책임을 정치적으로 진 거죠. 그런 의의도 있고, 그리고 국내파가 제거되면서 국내에서 공산주의 활동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제거가 됩니다. 그러면서 외국에서 공산당 활동했던 사람들이 이제 당을 주도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자, 여기 보여드렸듯이 국내계가 이렇게 제거가 되면서 소련에서 활동했던 사람, 중국의 연안에서 활동한 사람, 그 다음에 중국 만주에서 활동했던 사람, 요 사람들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북한으로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몇 년 내에 당을 좌지우지하게 하는 상황,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 좀 의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권력 단계가 제한적 1인 권력기인데, 요 시기는 이제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말까지 지속됩니다. 1950년대 중반에 김일성이 1인 권력을 수립할 수 있었던 계기가 권력 투쟁이 또 한 번 있었어요. 그게 이제 1956년 8월에 일어났는데, 이걸 북한에서는 8월 종파 사건이라고 합니다. 8월 종파 사건이라고 하고, 배경은 대외적인 정치 환경이 북한 그 대내적인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발생한 게 이 8월 종파 사건입니다. 자, 대외적인 배경이 뭐냐고 하면 스탈린이 1953년에 죽습니다. 절대적인 권력자가 이제 사라지죠. 절대적인 권력자가 사라지니까 소련 내에서 스탈린 밑에 있었던 정치 지도자들이 권력 투쟁을 해요. 권력 투쟁을 해가지고 누가 권력을 잡냐고 하면 니키타 흐르시초프라는 사람이 권력을 잡습니다. 권력을 잡고 놀라운 건 뭐냐고 하면 이 흐르시초프가 권력을 잡자마자 스탈린을 비판을 해요. 스탈린. 이게 굉장히 그 당시 1950년대 중반으로서는 쇼킹한 사건이었는데, 왜냐고 하면 스탈린이 살아있을 때 공산주의권 내에서 스탈린을 비판을 하면 누구든지
대부분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스탈린의 그 영향력이 그만큼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스탈린이 죽자마자 소련 내에서 스탈린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쇼킹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쇼킹한 사건이 북한 정치의 사에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게 이제 8월 종파 사건인데, 요 후르시초프가 스탈린을 비판하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고 하면, 스탈린이 너무 이른 권력을 강하게 잡고 있고, 그리고 뭐 소련 내에서든지 공산권 내에서 스탈린 우상 숭배가 너무 심했다.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스탈린은 살아있을 때 중공업 중심으로 이제 경제 개발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경공업이나 농업이 상대적으로 좀 낙후가 됐거든요. 그런 걸 이제 또 후르시초프가 비판합니다. 너무 중공업 중심으로 하지 말고 경공업이나 농업도 좀 발전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후르시초프가 대외적으로 평화공존론을 주장합니다. 이 평화공존론이 뭐냐고 하면, 기존의 막시스트들은 자본주의와는 공존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본주의는 어떻게든지 타도해가지고 공산주의화 해야 된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서로 적대적이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후르시초프가 딱 지도자가 되고 나서, 야, 우리 자본주의와 공존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랑도 우리 좀 잘 지내보자. 이런 정책을 펴거든요. 요거는 스탈린 정책과 완전히 180도 다른 정책입니다. 이런 정책을 펴니까 북한에서는, 북한 지도자들은 멘붕이 온 거예요. 야, 이거 뭐야? 이거 완전 스탈린이랑 180도 다르네? 이래가지고 이제 멘붕이 온 상태에서 북한 정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고 하면, 특히 김일성 같은 경우는 멘붕이 왔어요. 왜냐? 김일성은 스탈린을 굉장히 존경했거든요. 존경했고 스탈린식 정책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북한도 중공업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있었고, 그 다음에 북한 내에서도 김일성 중심으로 우상화가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김일성은 멘붕에 빠졌는데 김일성의 정적들은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야, 잘 됐다. 요거 가지고 김일성을 공격하면 되겠다. 그거 해가지고 김일성을 이제 공격하려고 하는 게 요 8월 종파 사건이에요. 그래서 북한 내에서 김일성 비판론자들이 후르시초프 정책, 요 탈스탈린 정책을 이용해가지고 김일성을 공격을 하려고 했죠.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합니다. 왜냐? 일단 김일성의 권력이 1950년 중반에 되면 상당히 공고화됐던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김일성의 세력이 상당히 좀 강했죠. 강했다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고 하면 이 비판자들의 모의가 다 새요. 비밀들이. 그러다 보니까 김일성은 그에 따라 대처할 수 있었던 상황. 그러다 보니까 김일성이 56년 8월에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개최했을 때 이 사람들을 다 싹 잡아들입니다. 그게 이제 8월 종파 사건이고, 이 8월 종파 사건의 의의는 뭐냐고 하면, 그 국내계가 한국 전쟁 중에 숙청이 되고 1956년도에 소련계 연안계 게릴라계가 권력 투쟁을 한 게 8월 종파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8월 종파 사건에서 소련계하고 연안계도 숙청이 됩니다. 그러면서 게릴라계만 남았어요. 이 게릴라계가 남은 상황이 요 이제 제한적 1인 권력입니다. 근데 게릴라계는 김일성에 상당히 충성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충성한 사람들은 남았기 때문에 김일성의 그런 1인 지배 체제가 구축이 됐죠. 단지 김일성의 권력이 절대적이지는 못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한적이라는 용어를 아직 저는 쓰고 있습니다. 자, 요 사람이 니키타 후르시초프예요. 요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서 스탈린을 비판을 했었죠. 이게 여러분들 뭐 세계 그 공산주의 운동사를 공부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의 역할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스탈린을 비판하고 했다는 그런 건 뭐가 필요하냐고 하면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스탈린이 살았을 때 스탈린 비판하는 건 금기였거든요. 근데 스탈린이 죽고 권력을 잡았을 때 이렇게 용기를 내서 비판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좀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공산주의권 변화에 있어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김두봉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연안파의 지도자였어요. 연안파 지도자. 근데 이 사람은 그 한글학자로 유명합니다. 그 여러분 주시경 선생 들어봤어요? 주시경? 일제치하 때 이제 한글학회도 만들고 한글 전용 운동도 펼친 분인데 이 분의 그 주시경 선생의 제자가 김두봉이에요. 김두봉 씨는 그 한글 사전도 만든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국어 국문학사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잘 알려진 그런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제 그 민족주의자였는데 1920년에 그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1919년도에 상해 가가지고 공산주의를 접해요. 그래가지고 1920년대부터 공산주의자가 됩니다. 그러다가 쭉 이제 공산주의 활동을 하고 해방 이후에 북한으로 가죠. 북한으로 가가지고 당이나 정권에 참여하고 그 해방 이후에 2인자였어요. 2인자. 김일성 밑에 2인자였다가 숙청이 되죠. 1958년에 완전히 숙청이 됩니다. 좀 안타깝죠, 그죠? 예, 숙청된 사람들을 보면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이제 숙청이 되면서 이 사람들은 뭐 일제치하 때 뭐 저는 공산주의를 동의하지는 않지만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 나름대로 신념을 갖고 활동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해방 이후에 북한에서 공산주의 활동을 하고 뭔가 자기 신념을 펼치기 위해서 왔는데 권력 숙청이 되고 북한 역사에서도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우리 남한 역사에서 그러면 인정해 주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주류도 안 되고. 단지 북한에서는 이 사람들을 몰라요. 왜냐하면 역사에서 완전히 다 지워버렸거든요.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 남한에서 이런 걸 연구를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그래서 좀 그런 게 좀 아이러니합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북한이 사회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이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은 그냥 싹 다 역사에서 지워버리고 그냥 김일성 1인 중심으로 이렇게 다 막 역사를 새롭게 해석하는 거죠. 그게 본격적으로 된 게 이때예요.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자, 이때는 완전히 좀 절대적인 권력을 김일성이 수립합니다. 자, 그 절대적인 권력을 수립하게 된 계기가 요 갑산파 사건이에요. 요건 1967년 5월에 일어나는 사건인데 이 왜 갑산파라고 하냐고 하면 요 당시 숙청된 사람이 대부분 다 갑산군 출신입니다. 갑산. 여러분 갑산 들어봤나요? 처음 들어본 말이에요? 처음 들어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삼수갑산이란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이 삼수갑산은 뭐냐고 하면 아주 오지를 일컫는 말이에요. 이게 함경남도 지역인데 산악 지역이 워낙 험해가지고 사람이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 요 지역을 빗대서 삼수갑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고갑산 지역을 말하는 게 요 갑산입니다. 여러분 국어 시간에 안 배우나? 난 국어 시간에 배웠던 삼수갑산. 그만큼 이제 가기가 어렵고 오지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말하는데 백두산도 근처에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요 갑산 지역에 일제치하 때 뭐가 있었냐고 하면 그 소위 말해서 그 사회주의적인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비밀 조직도 만들고 그런 게 이제 갑산공작위원회 이런 거거든요. 요게 이제 1930년대 중반에 이제 그 당시는 이제 함경남도입니다. 함경남도 지역의 일단 지하 조직인데 지금은 북한에서 이제 양강도로 이름을 바뀌었어요. 근데 요 갑산공작위원회 활동했던 사람이
김일성과 커넥션을 맺습니다. 1930년대 중반에. 김일성은 그 당시에 이제 만주에서 빨치산 활동했던 사람이거든요. 빨치산 활동을 하면서 이제 그 요원들을 보내가지고 이 갑산공작위원회 사람들이랑 이제 연계도 맺고 했던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 갑산공작위원회는 1937년도에 일본 경찰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파괴가 되고 여기 활동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감옥에 나가요. 감옥에 갔다가 해방 이후에 이 사람들이 김일성계에 합류합니다. 그래서 1960년대 중반까지는 이 갑산파는 독립된 파라기보다는 게릴라파의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갑산파 사건의 중요한 의의는 뭐냐고 하면 게릴라계가 내분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뭐 권력 생리 아니겠어요? 그죠? 왜냐하면 그 게릴라파가 요거하고 싸우다가 결국에는 다 이렇게 숙청을 시켜버리거든요. 국내계, 소련계 이런 게. 근데 게릴라계만 남았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권력이 게릴라계에 응집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게릴라계 내분이 일어나는 거죠. 그 내분이 갑산파 사건입니다. 게릴라 갑산파 사건에서는 어떻게 권력 투쟁이 일어나냐고 하면 이 갑산공작위원회 출신들하고 그다음에 순수 게릴라 출신들 간에 대립을 합니다. 이 순수 게릴라 출신들은 뭐냐고 하면 만주에서 김일성하고 게릴라 활동했던 사람들, 요 사람들하고 갑산공작위원회 출신자들하고 권력 대립을 하죠. 그래서 요 사람들이 다 숙청이 됩니다. 그게 갑산파 사건이에요. 자, 갑산파 사건의 주요한 계기가 뭐냐고 하면 첫 번째가 권력력도 강하고 상당히 좀 권력력도 부자가 다 사실 권력력이 강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권력을 유지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저 같은 사람은 권력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데 정치권에 가면 단번에 그냥 숙청돼 버려요. 바른 소리 했다가 그죠? 바른 소리 하면 그냥 단번에 숙청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권력 세습 2기, 요거는 이제 김정일 정권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김일성이 1994년 7월에 사망하거든요. 그 사망이 아마 이제 노안이긴 한데 직접적인 사안은 심장마비입니다. 심장마비. 김일성 일가가 심장질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1994년도에 김일성이 사망했을 때 대부분의 학자들이, 외부의 학자들이 북한은 곧 망할 거다 라고 이렇게 봤어요. 근데 김일성의 권력이 김정일의 권력이 공고한 거죠. 그건 요거 때문이죠. 20년 동안 김정일이 차곡차곡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해온 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붕괴되지 않았죠. 붕괴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김정일은 94년도에 7월에 사망했는데 97년 10월에야 조선노동당 총서기가 됩니다. 김일성이 죽기 전에 조선노동당 총서기였는데 3년간 조선노동당 총서기직을 이양하지 않아요. 그건 뭔 이야기냐고 하면 그만큼 자신의 권력이 공고했다는 거죠. 주변에서는 뭐 김정일의 권력이 꼭 붕괴될 거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았고 상당히 이제 공고화됐고 김정일, 김정은 권력 승계는 2009년 초부터 시작됩니다. 요건 이제 김정일이 김정은을 선택하면서 또 한 번의 이제 권력 세습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북한 권력 세습적인 성격도 더 강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3세대 엘리트가 점진적으로 등장합니다. 이 3세대 엘리트들이 김정은의 권력을 이제 뒷받침해주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고 김정은만 4세대 권력의 밑에 있어요. 이 당시에는. 이 사진이 2010년 9월에 조선노동당 제3차 대표자 대회 때 찍은 사진인데 이게 이제 김정은이 후계자로 등극했다
하는 걸 이제 대내외 선포했던 그런 이벤트고, 3세대 엘리트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최용해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북한 정권 2인자입니다. 2인자고, 이 사람 아버지가 빨치산에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혁명 1세대. 이 사람 아버지 이름이 최연희인데, 최연희 북한 국방상,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국방부 장관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 이제 자기 아버지 최연의 대를 이어서 또 아들도 이렇게 엘리트 직을 맡고 있고, 이런 게 이제 권력 성격이 세습화되고 있다는 성격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만 이렇게 권력을 갖는 게 아니라 1세대 엘리트 자손들도 이렇게 권력 내부에 진입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권력의 세습적인 성격이 더 강해지겠죠, 그죠? 그런 성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권력 세습 3기는 이때 2010년대 초반부터 김정은 정권 시기 현재까지입니다. 김정은 권력 승계는 너무 빨리 끝났죠.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권력 과도기를 갔습니다. 요게 이제 김정일하고 좀 다른 부분. 김정은은 권력 과도기가 2011년 말부터 2016년 5월까지 좀 있었고, 권력 엘리트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교체됐어요. 2세대가 점진적으로 퇴장하고 3세대가 점진적으로 또 등장하고, 그러면서 상당히 좀 북한 권력이 안정화됐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요게 김정은이 말 타고, 여기가 장소가 어딘 것 같아요? 그렇지, 백두산. 내가 이야기했죠, 백두. 북한의 백두는 권력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백두산 아무나 갈 수 없습니다. 허락받은 사람만 갈 수 있어요. 자, 요게 이제 북한의 미래. 이거 누굽니까? 예, 김주애. 김정은의 딸. 요 사진만 보면 딱 김주애가 후계자일 것 같죠, 그죠? 또 한 번의 권력 세습을 의도하고 있다라는 걸 좀 상징하는 사진인데, 잘 모르겠어요. 김정은이 또 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김주애가 그 아들을 대리하는 차원에서 지금 나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진짜 김주애가 후계자인지. 어쨌든 또 한 번의 세습을 의도하고 있지 않나, 그런 추정만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북한 권력 엘리트는 누가 관리를 하냐고 하면 그 조직이 있어요. 당 중앙위원회 조직 지도부가 있습니다. 이 조직이 관리해요. 이 조직 지도부의 가장 큰 역할이 뭐냐고 하면 당 간부하고 당원들을 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이 조직 지도만 꽉 잡고 있으면 북한 당 관료들, 당원들은 통제할 수 있어요. 근데 당이 국가를 통제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이 조직 지도만 잘 관리하면 북한 전체는 통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북한의 당 조직 지도부가 야심가들을 단속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왜 권력 쿠데타가 잘 안 일어나냐? 그거는 야심가들을 단속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야심가를 단속하는 게 어느 조직이냐? 이 조직 지도부가 조직합니다. 그래서 북한 권력 엘리트는 그 일반적인 민주주의 국가의 권력 엘리트와는 다릅니다. 관료적인 역할에만 한정해 있어요. 자, 예를 들자면 내가 국방부 장관이다, 북한에. 그러면 내가 당원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당원이기 때문에 나는 당 조직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당 조직에 들어가 있어요. 당 조직에 한 10명, 20명 있겠죠. 이 당 조직에 딱 들어가면 나는 뭐야? 평당원이에요, 평당원. 이 당 조직에 들어가면 누가 나를 관리하냐? 당 비서가 나를 관리한다. 난 당 비서 말을 들어야 돼. 근데 나는 국방부 장관으로서는 내가 뭐 이런 끝발이 있겠죠. 근데 뭐예요? 난 누구 눈치를 봐야 돼? 당 비서 눈치를 봐야 돼. 그러다 보니까 나는 권력 엘리트임에도 불구하고 내 권력은 굉장히 제한된 거죠. 그죠? 요게 북한 권력 엘리트예요.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은 얼마나 끝발이 있습니까? 그죠? 자기 밑에 내에서는 굉장히 큰 권한을 행사하거든요. 그런데 북한의 권력 엘리트는 누구만 바라봐야 돼? 지도자만 바라봐야 돼. 그래서 북한 권력 엘리트는 왜 쿠데타를 안 해? 왜 저항을 안 해? 요거는 북한 내부 메커니즘, 요 권력 메커니즘, 요걸 좀 알아야 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제 강의는 마치고 여러분들은 이제 뭐 지루한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시간이 조금 지나서 미안하긴 한데 혹시 질문 없겠지? 이 시간이 다 돼서 아마 다음 시간 이동하는 것 때문에 아, 그래? 저기하는 것 같은데 혹시 질문하고 싶은 학생이 있으면 남으시고 안 그러면 네, 개인적으로 저한테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